자, 다시 한번 강조해요. 어음수표법에서 유일한 지도 이념은 유통성 보호예요. 그리고 유통성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어음을 취득하는 사람이 어음을 취득할 때 알 수 없었던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어음금 지급 청구권을 상실하게 돼서는 안 돼요. 그걸 머릿속에 항상 딱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돼요. 어음을 취득할 때 알 수 없었던 사정에 의해서 어음금 청구권이 소멸하는 상황,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근데 어음을 취득할 때 어음 소진이 알 수 있었던 사정은 뭐가 있겠어요? 어음 표면상 나와 있는 거 외에는 없어요. 어음에 적혀 있는 것 말고는 알 수 있는 사정이 없죠. 그래서 거기에 안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어음금 청구권이 없게 됐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어음수표행의 특성 보시죠. 무인성부터 볼게요. 무인성. 어음수표행의 특성. 이 무인성이라는 건 뭐냐? 어음관계는 실질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실질관계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다 봤던 건데, 자, 갑이 을로부터 자동차를 하나 사고 1,000만 원을 지급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급을 위해서 어음 1,00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을은 이거를 A한테, B한테, C한테 이렇게 양도를 하게 되겠죠. 무인성이라는 거. 이거 자, 요게 어음 관계고, 요게 어음 관계고요. 요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됐던 관계. 이걸 원인 관계라 그런다 그랬죠? 원인 관계. 자, 그리고 환어음의 경우에 갑이 을한테 환어음을 발행을 하는데 병한테 배를 하나 팔고 1,000만 원 받을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을로부터 자동차를 하나 사고 1,000만 원 줄 게 있었죠. 1,000만 원 줄 게 있었죠.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을 한 거죠. 자, 요거는 원인 관계예요. 저기서 본 거랑 똑같아.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금 관계라 그래요. 자금 관계. 아까 우리가 요건 자금 관계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요건 자금 관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원인 관계와 자금 관계 요걸 합쳐서 실질 관계라고 불러요. 실질 관계. 무인성이라는 건 뭐냐? 실질 관계가 어음 발행의 원인이 그 이유가 됐던 실질 관계가, 즉 원인 관계나 자금 관계가 무효나 취소 등에 의해서 효력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어음 행위는 유효하다. 그거예요. 이 실질 관계의 유효 무효에 의해서 그 어음 관계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게 이제 무인성이죠. 이것도 유통성 보호를 위해서고 어음 취득자가 자기가 알지 못했던 사정에 의해서 어음금 청구권이 없게 됐다라는 사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성질 중에 하나예요. 자, 이 경우 갑이 을한테 자동차를 사고 1,000만 원 줄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어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음을 들고 있고 어음금 지급 채권을 취득을 했죠. 그러면 을은 매매대금 채권 1,000만 원 이거와 별개로 어음금 지급 채권 1,000만 원이 발생을 한 거예요. 매매대금 채권 1,000만 원이 어음에 들러붙어 갖고 이 체화된 게 아니에요. 요 채권하고 요 채권은 별개야. 이건 어음 발행이라는 어음 행위에 의해서 별도로 발생한 채권이에요. 자, 그런데 뭐 자동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매매대금 지급을 소홀히 했는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계약이 효력이 상실됐어요. 취소, 무효, 해제, 기타 등등 여러에 의해서 이 어음을 발행했던 원인 됐던 관계, 이 법률 관계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이 경우에 어음 발행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됐냐?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원인 관계가 무효를 하더라도 원인은 그대로 유효해. 그래서 얘는 어음금 채권 1,000만 원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정을 모르는 A에게 1,000만 원 어음을 배서 배서에 의해서 양도하면 A는 만기가 됐을 때 갑한테 지급 제시를 하면 갑이 1,0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지금 뭐 인적 항변의 절단 이런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무인성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긴 해. 근데 여기서는 무인성이 중요하니까 뭐 그 무인성 그거와 관련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어음의 유통성 보호를 위해서 인정이 된 거예요. 만약에 어음 행위가 유인성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음 발행이라는 어음 행위가 원인 관계의 효력 여하에서 영향을 받는다. 즉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됐던 이 자동차 매매 계약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어음 발행 행위도 똑같이 효력을 상실한다면, 그러면 어음 발행이 무효가 됐으니 그러면 어음 채권은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배소도 무효가 되죠. 그렇게 되는 거지. A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뭐 여기까지 양도되지 않았다 치고 A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얘는 집 팔고 1,000만 원 받을 게 있어갖고 약속어음 받았는데, 약속어음엔 1,000만 원 지급, 그거 뭐 어음 요건 써 있겠죠. 1,000만 원 뭐 지급을 약속합니다. 뭐 발행인 누구 만기 뭐 이런 것만 써 있겠지. 여기에 자동차 계약이 해제됐다 이런 사정 안 나오잖아. 근데 요 사정에 의해서 A가 알 수도 없었던 사정에 의해서 이 어음 발행이 무효가 되고, 어음 발행이 무효면 채권이 발생을 안 했으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불축의 손해를 입죠. 그럼 이런 위험이 있는 어음은 취득을 안 한다고, 이런 A가.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어음의 유통성이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어음 행위에는 무인성을 인정을 한 거예요. 이런 게 무인성이에요. 원인 관계의 무인성. 이 자금 관계에도 무인성이 있어요. 자금 관계에도. 자, 병이 갑으로부터 배 사고 1,000만 원 줄 게 있었어.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 대금 1,000만 원 줄 게 있어서 환원을 발행을 했다. 환원을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A한테 양도가 됐어요. 그래갖고 A가 인수 제시를 했죠. 병한테. 인수 제시를 했더니 그래 내가 배 사고 1,000만 원 갑한테 줄 거 있으니까 내가 인수할게. 그럼 내가 이거 인수하고 어음소지인한테 지급함으로써 뭐 배 산 돈 1,000만 원 이거 면할 수 있으면은 뭐 인수해도 상관없지. 그리고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한 상태에서 배에 하자가 있어갖고 배에 하자가 있어갖고 이 자금 관계에 해당하던 매매 계약 요게 효력을 상실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금 관계의 효력이 상실했다 하더라도 병이 했던 인수 요거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어음 행위는 원인 행위, 그러니까 실질 관계의 유무효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무인성이에요. 자, 무인성 개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문헌성 볼까요? 문헌성 나오죠. 문헌성 이건 뭐냐면 어음 법률 관계는 어음면에 써 있는 대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거예요. 자, 갑이 을로부터 자동차 사고 1,000만 원 줄 게 있어서 어음 1,00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을 해줬어요. 1,000만 원 줄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걸로 하죠. 자동차 사고 700만 원 줄 게 있었어요. 자동차가 700만 원이었나 보죠. 700만 원 줄 게 있는데 1,00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을 하면서 을하고 약속을 했어. 야, 내가 어음 1,000만 원짜리 발행을 하는데 실제 우리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됐던 자동차 매매 계약상의 매매 대금은 7,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7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니까 너 이거 어음금 이거 700만 원만 청구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1,00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을 했어요. 어음금을 700만 원만 청구하는 걸로 하자라고 약속하면서 1,000만 원짜리를 발행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A가 아무것도 모르고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취득을 해서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기가 됐죠. 만기가 돼서 지급 제시 기간, 이 기간 내에 A가 지급 제시를 한 거예요. 갑한테 1,000만 원 줘라고 했어요. 1,000만 원 줘.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어음 1,000만 원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어음 발행을 할 때 700만 원만 받기로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약속이 돼 있었던 거다. 어음 발행 행위 의사표시상의 합의로는 700만 원이니까 그 700만 원밖에 못 줘.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갑이. 근데 그럴 때 안 된다는 거야. 1,000만 원 줘야 된다는 거야.
어음 행위는 문헌에 드러난 대로만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700만 원으로 어음 금액을 정하기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1000만 원으로 써 있으면 1000만 원으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문헌성이에요. 자, 무인성하고 문헌성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인성은 요 원인 관계의 유효 무효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헌성은 요 어음 행위를 할 때, 어음 법률 행위를 할 때, 어음 발행이라는 법률 행위를 할 때 700만 원이라고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써 있기에 1000만 원으로 써 있으면 그건 1000만 원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이게 어음행위 문헌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지. 얘가 알 수도 없었던 얘네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어음 금액이 700만 원으로 제한돼 버린다면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이게 1000만 원인데 이거 700만 원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나 이거 취득 안 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이게 유통성 보호를 위해서 인정된 거예요. 이 문헌성이라는 성격도. 자, 그 다음에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보실까요? 요게 조금 어려워요. 요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요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 요거 우선 정확하게 안 하고 대략만 얘기를 하자면 선행 어음 행위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후행 어음 행위는 채무 부담과 관련해서는 유효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실까요? 갑이 을한테 갑이 을로부터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샀어. 그리고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죠. 자, 우선 어음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쳐봐요. 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지명채권을 양도한다. 이 경우를 갖고 먼저 우선 볼게요. 자, 그리고 을이 요 매매대금 채권 1000만 원짜리 매매대금 채권을 A한테 양도를 했어요. A한테 양도를 했어요. A한테 양도를 했어. 이런 경우 그랬는데 이 자동차 매매 계약이 그 얘 의사 무능력이나 뭐 기타 뭐 매매 계약서가 위조됐다라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서 이 자동차 매매 계약이 효력을 상실했어요. 그럼 이 지명채권 양도 이건 무효죠. 요 을이 자동차 매매대금 채권 1000만 원을 지금 A한테 양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자동차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으면 그러면은 이 자동차 매매 계약상의 매매대금 채권은 발생도 하지 않은 거고 그렇다면 발생도 하지 않은 자동차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한 이 지명채권 양도 이거 무효죠. 당연히 이거 무효죠. 그렇게 되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이 자동차 매매 지명채권을 얘가 B한테 양도를 했다면 이것도 당연히 무효일 거예요. 일반 법률 관계에서는 1년에 연속적인 행위, 법률 행위가 있을 때 선행 행위가 어떠한 사유든 간에 무효가 되면 후행 행위는 다 무효야. 그렇게 되죠. 지금 봤잖아. 선행 행위가 무효면 후행 행위는 무효라고. 이게 일반 법률 관계죠. 근데 어음법에서는 조금 달라요. 갑이 자동차를 사고 1000만 원 줄 게 있어서 을한테 100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요건 중요하지 않아. 요거는 지금 따질 게 아니고 요건 뭐 따질 게 아니고 요 1000만 원 어음 발행 행위. 요 1000만 원 어음 발행 행위가 갑의 의사 무능력 또는 위조 또 무권 대리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이 어음 발행 행위가 무효가 된 거야. 무효. 뭐 취소돼도 마찬가지고 뭐 취소됐다 그래도 마찬가지고요. 요게 이제 효력을 상실을 했어요. 근데 을이 A한테 이 어음을 양도를 했어. 이 어음은 1000만 원짜리. 이건 얘가 갖고 있죠. 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배설을 한 거죠. 배설을 한 거죠. 그러면 어음 발행이라는 선행 행위가 지금 의사논문 능력, 위조, 무권 대리 이런 이유에 의해서 지금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무효가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음 법률 관계에서는 후행하는 법률 행위, 요 후행 법률 행위는 채무 부담과 관련해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봐요. 채무 부담과 관련해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봐요. 뭔 소리냐면 선행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인 선행행위에 의해서 어음을 취득한 자가 그 무효인 어음에다가 어음행위를 했으면 그 자기가 한 어음행위에 따른 채무는 부담한다는 거야. 우리 아까 어음법 개관을 하면서 모든 어음행위는 채무를 부담시킨다 그랬죠. 그랬잖아. 발행이든 보증이든 배서든 다 채무를 부담시킨다 그랬잖아. 어음행위자한테. 채무를 부담시키는데 무효인 어음행위 다음에 어음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가 무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한 어음행위에 따른 채무는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채무는. 이게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에요. 저거랑 조금 다르죠. 저거는 다무효인데 요거는 선행행위가 무효라도 후행행위가 채무 부담의 면에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행위가 무효다. 후행행위 일정한 한도에서 유효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무효일 때 요 사유가 좀 제한적이야. 형식적 어음 요건의 흥결, 즉 형식적 하자 이외의 사유에 의해서 무효일 때에만 요렇게 돼요. 형식적 하자 이외의 사유. 그러니까 실질적 하자에 의해서 무효일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실질적 하자. 형식적 하자가 있으면은 이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형식적 하자가 있으면 후행행위에 의해서도 채무는 발생하지 않아. 그리고 후행행위는 유효인데 다른 면에 있어서는 무효고 채무 부담만 관련해서 채무 부담과 관련해서만 유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어음 행위에 따른 채무만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채무 부담에 한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돼요. 자, 요걸 하나하나 보죠.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여기서 봤어요. 그러니까 갑이 어음 발행을 했어. 근데 이게 위조라서 무효가 됐죠. 근데 을이 그 어음에다 배설을 했어요. 배설을 했어. 그래서 A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자고. 이거를 디테일하게 다 분석을 하려면 이게 선의 취득을 했는지 여부, 뭐 물적 항변, 뭐 이거 다 따져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음행위 지금 독립의 원칙만 보는 거니까 딴 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요것만 보는 거예요. A가 이제 권리를 취득했다고 봐요.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하겠어요? 만기가 되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3일 내에 갑한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겠죠. 갑한테 어음금 지급을 청구를 했으면 갑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한 어음 발행 행위 이건 일종의 법률행위인데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무효다. 따라서 나는 어음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A는 그 다음에 순서는 뭐예요?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했으니까 상한 청구권 보존이 됐고 자기 전자에 대해서 상한 청구권 행사를 해야죠. 배서인에 대해서 상한 청구권 행사를 해요. 그러면 을이 뭐라 그러겠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할 거야. 아마 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거야. 아니 선행행위가 무효니까 후행행위도 무효야. 그러니까 내가 한 배서도 무효고 그 배서가 다 무효기 때문에 담보적 효력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상한 의무 부담하지 않아. 돈 안 줘? 이렇게 주장하고 싶겠지. 근데 그런 주장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행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후행행위, 배서, 요 배서는 채무 부담과 관련된 면에서는 유효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담보적 효력은 있는 거고 상환 의무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 의무는 부담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을이. 요거대로 따르면 선행위가 무효면 후행행위도 무효라서 배서도 무효라서 배서와 관련된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어음행위에서는 유통성 보호를 위해서 채무 부담과 관련해서는 유효하다고 인정을 해준다고. 그래서 권리 이전적 효력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채무 부담과 관련된 담보적 효력만은 있다. 그래서 배서인 상환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에요.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선행행위가 실질적 하자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만 그렇다는 거야. 형식적 하자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 예를 들어서 어음 발행을 했는데 어음 요건의 일부가 흠결됐어요. 어음 요건이라는 게 뭐냐? 우리 어음법 1조에 보면 나와요. 어음을 발행할 때 어음 표면에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 어음 문구, 뭐 발행지, 발행일, 뭐 발행인, 뭐 기타 등등 써야 되는 게 8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흠결이 돼 있으면 그 어음 발행행위 무효예요. 어음 발행이 무효야. 그게 이제 어음 요건이라 그래요. 그렇게 어음 요건이 흠결됐다는 등 어음 표면상에 드러나는 하자, 형식적 하자, 그거에 의해서 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 경우에는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형식적 하자에서 무효인 어음에다가 배설을 했다. 이거는 배설로서의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담보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 따라서 갑이 A가 형식적 하자가 있는 어음을 들고 지급 제시를 하면 얘는 형식적 하자의 흠결을 이유로 지급 거절을 할 거고, 그리고 상한 청구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얘도 형식적 하자, 내 선행행위가 형식적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후행행위인 요 배서도 무효다. 그리고 또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상한 의무 거절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것도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여기에 실질적 하자가 있는 거는 A가 알 수가 없어. A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 하자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얘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채무 부담과 관련해서는 유효하다고 해서 얘한테 상한 의무라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거야. 근데 형식적 하자가 있는 경우, 어음 표면에 어음 요건이 흠결돼 있어. 꼭 써야 되는 내용이 안 써져 있어. 그러한 하자가 있었다. 그건 얘가 어음 취득할 때 알 수 있었던 사정이에요. 알 수 있었던 사정이기 때문에 유통성 보호를 위해서 어음의 도움행위 독립의 원칙이라는 특칙을 인정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있었던 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후행행위, 이거는 다른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단지 채무 부담과 관련해서만 유효해. 그러니까 그 행위에 따른 채무만 발생하는 거지 다른 행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 자, 그건 무슨 소리냐? 자, 여기서 지금 A가 권리를 취득했다고 치자.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발행이 무효죠. 발행이 무효면 어음금 채권은 없는 거야. 을은 어음금 채권이 없는 거라고. 자기는 갑에 대해서 아무런 채권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채권을 배서에 의해서 양도한다. 배서라는 거는 채권의 양도 방식이라고 그랬죠. 배서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권리 이전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효력이고, 이거는 채권 양도 행위라고. 배서를 했어요. 이 배서는 본질적인 효력이 권리 이전적 효력인데 권리 이전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 권리 이전적 효력이 없는 이유는 선행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이야. 실질적 하자에서 무효이기 때문이에요. 무효이기 때문이에요. 발행이 무효면 권리가 없어. 있지도 않은 권리를 양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실질적 하자에 의해서 선행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후행행위는 채무부담 이외의 면에서는 아무 효력 발생하지 않아. 저거랑 똑같아요. 권리 이전적 효력 없다고. 권리 이전적 효력 없어. 근데 단지 채무부담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유효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권리 이전적 효력이 없으면 얘는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얘한테 청구를 해요? 권리가 없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악의 취득자에 대해서도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이거와 관련해서 볼게요. 형식적 흠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봤고요. 자, 요게 또 어려워. 요게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처음에 나오는데 요게 조금 어려워요. 자, 갑이 을한테 어음을 발행을 했어요. 을이 A, A가 B. 자, 실질관계는 지금 따지지 말고 형식적인 관계만 따지자고요. 갑이 을한테 어음을 발행한 거, 이건 유효했다고 쳐봐요. 이건 유효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을이 A한테 배서를 했는데 이게 이 배서가 위조됐어요. 이게 위조됐어.
위조됐어요. 이게 이제 위조에 의해서 무효죠. 그럼 이 후행행, 이 배서, 요게 이제 선행행위로서 무효죠. 그럼 이 후행행위, 이 배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이 되느냐? 자, 첫 번째, 이렇게 되는데 선행행위가 실질적 하자에 의해서 무효죠. 실질적 하자의 무효인 경우 후행행위, 이 배서에 대해서는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후행행위에 의해서 어음을 취득한 B가 선행행위가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악의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자, 근데 악의인 경우에 적용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우선 우리는 선의인 경우 먼저 보자고요. 얘가 선행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 경우 먼저 볼게요. 자, 우선 발행은 유효하니까 어음금 채권 발행이 됐어요. 근데 이게 A한테 이전이 배서가 됐는데 이 배서가 위조란 말이야. 배서가 위조기 때문에 권리 이전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죠. 배서는 일로 넘어가지 않은 거야. 어음금 채권. 아직 채권은 얘 거야. 어음금 채권은 얘 거야. 얘 거. 을 거야.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음은 지금 A가 소지를 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A가 B한테 배서를 했어요. 이 배서에는 권리 이전적 효력은 없죠. A는 아직 채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한테 권리를 이전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 이전적 효력이 없어. 즉 A, B 사이의 배서에 의해서 B는 어음근 채권을 승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B는 뭐 권리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B는 얘는 어음금 채권자가 아니지만 어음을 소지하고 있죠. 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무권리자로부터 A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음을 배서양도 받았어요. 취득했어요. 선의 취득이 가능해요. 우리 동산의 선의 취득 가능하고 주권의 선의 취득 가능했죠. 어음도 선의 취득이 가능해요. 선의 취득이 가능해. 그래서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선의인 경우에 권리를 취득했어요. 선의 취득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했어요. 아까 우리가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자라고 그냥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선의 취득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권리를 취득하면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만기에 가서 얘한테 지급 제시를 하겠죠. 어음금 지급 청구할 거예요. 선의 취득했으니까 만기 가면 발행인한테 지급 제시해서 어음금 지급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주문 끝이야. 주문 끝인데 얘가 안 준다고 쳐봐요. 얘가 안 준다고 쳐봐. 얘한테는 지급 제시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했던 배서는 위조돼서 무효잖아. 무효기 때문에 배서가 무효면은 배서에 의한 효력은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죠. 권리 이전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보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얘는 담보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배서인으로서 기재는 돼 있지만 그 배서는 무효고 담보적 효력 발생하지 않으니까 상환음은 부담하지 않아요. 얘는 상환음은 부담하지 않아. 얘가 얘한테 청구할 때는 이때는 어때요? 상환음은 부담하나요? 예? 여기서 무슨 법리가 적용돼? 여기서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선행행위가 위조에 의해서 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행행위 그 위에 배서를 한 A 얘는 배서인으로서의 채무는 부담한다. 이게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상환음은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선행행위가 무효예요. 그리고 후행행위에 의해서 어음을 B가 취득을 했어요. 근데 후행행위에서 어음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얘는 권리를 선의 취득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어음행위를 한 자, 그러니까 선행행위가 무효인데 후행행위로서 어음행위를 한 자, 얘한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해서 얘는 상환 의무를 부담했어요. 여기서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랬죠. 얘가 선의인 경우에는 선의 취득도 하고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도 적용이 돼요. 그렇죠? 이건 우리 하나하나 다 봤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하느냐? 길게 할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야. 악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B가 악의인 경우에. 얘요 배서가 위조됐어요. 그리고 A는 배서가 위조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야.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로부터 권리를 취득을 했어요. 근데 B는 요 배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어. 요 배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는 A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A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야. A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B는 선의 취득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어음을 들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선의 취득을 하지 못했으니까 권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얘한테 어음을 반환해야 돼요. 을한테. 어음을 반환해 줘야 돼 그냥. 선의 취득 못했으니까. 그럼 반환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B가 갑한테 지급 제시를 하면 만기가 돼서 지급 제시를 하면 갑은 지급을 거절하겠죠. 야 너는 선의 취득 못했으니까 권리자가 아니야. 넌 권리자가 아니니까 난 너에게 어음금 지급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급을 거절하겠죠. 그럼 얘한테 청구를 해도 얘는 두 가지 주장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이 배서가 위조됐기 때문에 배서의 담보적 효력이 없어서 나는 의무가 없어. 상환 의무가 없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너는 선의 취득을 못했기 때문에 권리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중요하지. 얘한테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한테 청구하면 얘도 마찬가지지. 아니 너는 선의 취득 못했잖아. 권리가 없으니까 나한테 상환 청구권 행사하지 마. 난 너한테 돈 못 줘. 이렇게 하겠지. 청당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요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무효인 선행행위 이후에 어음행위를 한 자 얘도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돼요. 그렇게 되죠. 지금 그렇잖아. 봤잖아요. 얘가 그랬잖아. 야 너 선의 취득 못했으니까 악의자라 선의 취득 못했으니까 나 너한테 상환 의무 이행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악의자인 경우에는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B가 악의인 경우에는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냐 이거에 관한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는 학설도 있는데 통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통설은 요자가 취득자가 어음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은 적용되는 거다 그래요. 방금 상환 의무 이행 거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냐? 자, 지금부터 이게 조금 우리 일반 법리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좀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은 뭐 쉬운 거고. 자, 우리 일반 법리를 먼저 봐요. 일반 법리를 봐. A가 B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해. 그러면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뭐 자동차를 하나 팔고 돈을 받을 게 있다. 그러면은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자, 자동차 인도 의무. A가 의무를 부담하면 B는 권리를 취득하죠. 자동차 인도와 관련해서 자동차 인도 의무가 있으면 자동차 인도 청구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돈과 관련해서 보면 B가 매매 대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으면 A는 매매 대금을 지급할 권리가 있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거야. 항상 반대편에서 내가 의무를 주면 상대방은 그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를 항상 갖는 거야. 상대방이 권리가 있으면 나는 의무가 있는 거고. 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항상 이렇게 맞대응이 됐죠. 일반적인 법률 관계에선. 근데 어음 법률 관계에선 그렇지가 않아요. 의무만 있고 권리가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보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지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또 별도로 따지는 거야. 의무와 권리가 1대1로 대응되지가 않아요. 자, 그게 좀 특이한 건데 그걸 이제 볼게요. 얘가 악의자라 하더라도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은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설은 어음법에서는 권리 취득의 면과 의무 부담의 면을 분리해서 따져줘야 된다. 그리고 권리 취득의 면 이거는 선의 취득과 관련된 거고 선의 취득은 권리 취득의 면과 관련된 거고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은 의무 부담의 면과 관련된 거다. 따라서 요거하고 요거를 결부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 그러니까 얘가 악일 때 봐요. 얘가 악일 때 선의 취득을 못 한다 그랬죠. 아까 선의 취득 못 하기 때문에 얘한테 청구하든 얘한테 청구하든 얘한테 청구하든 다 그 돈 못 줘 이렇게 소리 듣게 된다 그랬잖아. 그거는 선의 취득과 관련된 거지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결부시키지 말라는 거야.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은 의무 부담의 면과만 관련돼 있다는 거야. 얘가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이거하고만 관련이 있지 얘가 권리를 취득했는지 여부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위조가 돼서 무효였어요. 요 배서가. 그 이후에 배서 행위를 한 얘는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배서인으로서의 상환 의무를 부담해요. 상환 의무를 부담해. 누구한테 상환 의무를 부담하느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권리를 취득할 그놈한테 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권리를 취득할 놈이 누군지 몰라. 근데 어쨌든 권리를 취득할 놈이 있으면 그놈한테 부담하는 거예요. 자, 요 경우 권리를 취득을 못했죠. B가 악이기 때문에 못했죠. 얘는 취득을 못했어요. 하지만 얘는 의무는 부담하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B한테는 아니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권리를 취득할 놈한테. 그래서 B가 만약에 악이었는데 C한테 이걸 배서 양도를 했어요. 근데 C는 이런 사정을 다 몰랐어. 그래서 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B, 이 어음 점유의 적법을 믿고 신뢰하고 취득을 했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선의 취득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얘한테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서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청구를 했을 때 A가 거절할 수 있었던 거 그거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게 아니야. 채무는 부담했지만 얘가 권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던 거에 불과하다는 거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B가 청구할 때 A는 상환 의무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권리자에게 의무는 부담하지만 너는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는 상환 의무 이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야.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취득을 하면 얘한테는 의무 부담해. 의무 부담하는 이유는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 배서에 의해서 인정되는 상환 의무 담보적 효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요거는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 요 어음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법리예요. 권리 취득의 면과 의무 부담의 면을 분리해서 따져줘야 된다는 거. 자, 요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거 조금 어려워. 처음 부분에 나오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게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음행위는 이제 어음행위의 성립과 관련해서 기명날인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기명날인과 관련해서 선택형에서 좀 나와요. 기명날인을 뭐 별명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좀 나오고 그러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선택형 공부하시면서 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좀 굵직굵직한 것만 다룰게요. 이번 과정에서는. 자, 어음 수표행위 능력 보실까요? 어음 수표행위 능력. 여기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볼게요. 한 가지만. 갑이 을한테 어음을 발행을 했어요. 약속 어음을 발행을 했는데 갑이 미성년자였어. 갑이 미성년자였어요. 어음 발행도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상대방이 있어요.
당연히 수취인이죠. 자, 어음 발행이. 근데 을이 A한테, A가 B한테 배서 양도를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돼갖고 지급 제시 기간, 요 기간 내에 B가 갑한테 가갖고 어음 지급을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래요? 나 미성년자였어. 어음 발행할 때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 어음 발행행위 취소할래요. 어음 발행행위 취소하고 그리고 어음 발행이 취소됐으니 나는 어음금 지급 책임 부담하지 않아요. 이런 주장을 하게 되겠죠. 그런 주장을 하게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 미성년자가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취소의 의사표시를. 을한테 해야 될까? 아니면은 어음 소지인인 B한테 하면 충분할까요? 일반 법리에 따르면은 을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음 발행이라는 법률 행위를 을한테 했으니 그 어음 발행 행위의 상대방인 을한테 어음 발행을 취소를 하고 그리고 을한테 취소한 사실을 B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 법리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음법에서는 좀 특수하게 요 발행이라는 어음 행위의 취소의 의사표시 자체를 어음 소지인에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얘가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때 그때 갑이 B한테 바로 을한테 했던 어음 발행이 그거 취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 발행은 무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채무자로서 어음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일반 법리에 따르면 청구 들어왔을 때 청구가 들어왔네. 자, 어음 발행이 을한테 했으니까 을 찾아가고 을한테 어음 발행이 취소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B한테 가서 자, 을한테 가서 제가 어음 발행을 취소했으니 이 어음 발행이 무효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될 텐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물론 얘한테 할 수도 있어요. 얘한테 하고 얘한테 취소해서 무효가 됐다는 주장을 B한테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B한테 취소의 의사표시를 직접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경우에 우리 방금 배웠던 법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미성년자로서 어음 행위를 취소했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얘는 B는 그러면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아야 돼요? B는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아야 돼? 각각에서 적용되는 법리는 뭘까요? 자,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어음 되게 간단하다 그랬죠? 어음 간단해요. 지급 제시 기간에 얘한테 청구하고 얘가 돈 안 준다 그러면 얘한테 청구하면 돼요. 이게 왁구야. 각각 청구를 할 때 적용되는 법리가 뭐가 있을까? 그때그때 따져주면 돼요. 얘한테 청구를 했을 때 문제가 됐던 건 방금 뭐였어요? 미성년자로서의 의사표시 한 거, 그 취소의 상대방이 누구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그거 하나 우리가 방금 배웠어요. 얘한테 할 수도 있고 어음소지인에게 직접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어음소지인에게 직접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됐죠? 발행행위가 무효가 됐어. 발행행위가 무효가 됐으니 얘는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할 건 이거 아니면 이거지. 자, 이거 했을 때 이거나 이거 했을 때 청구를 하면 둘 중에 하나 둘 따져봐야지. 권리 취득이면 따져보고 의무 부담이면 따져봐야죠. 권리 취득이면 뭘 갖고 따져요? 승계 취득 아니면 선의 취득이겠지. 승계 취득 가능한가요? 승계 취득 이게 무효니까 이것도 다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겠죠. 원칙적으로는 승계 취득 안 될 거예요. 얘가 만약에 선의 취득을 했다면 그 다음엔 승계 취득이 되겠지. 그렇겠죠? 얘가 승계 취득 못했다 하더라도 선의 취득, 승계 취득 다 못했다 하더라도 얘가 선의 취득을 할 수는 있었겠죠. 또 권리 취득에도 보면 그렇게 승계 취득이냐 선의 취득이냐 그거 하나 보면 돼요. 그리고 얘나 얘한테 상한 의무 청구하려면 얘가 권리를 취득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얘와 얘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어야지. 의무 부담이면 뭘로 따져줘야 돼요? 의무 부담이면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을 따져줘야죠. 방금 배웠던 거. 발행이라는 선행 행위가 형식적 흠결 이유의 사유, 실질적 하자, 미성년자라는 실질적 하자에 의해서 무효예요. 후행 행위, 채무 부담과 관련해서 유효하다. 그러니까 얘는 배서인으로서
상환 의무는 부담해야 된다. 그거 따져줘야 되죠. 그렇게 하면 전체 법률 관계를 다 따져주는 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럼 요 지금 간단한 사안이지만 우리가 이제 어음수배법을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쟁점이 되게 많아요. 방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성년자로서의 의사표시 상대방이 누구냐? 얘도 될 수 있지만 얘도 될 수 있다는 거 하나 봤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인적 항변 사유예요, 물적 항변 사유예요. 물적 항변 사유죠. 얘는 누구한테나 다 거절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로서의 어음행위 취소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물적 항변 사유니까. 그리고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상한 의무. 따져보려면 많지 뭐.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했느냐, 거절 증서 작성을 했느냐 따져보려면 많은데 중요한 법리만 보면은 방금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어음 법률 관계 따져볼 때 방금 고순으로 하면 돼요. 만기가 돼서 주채무자에게 청구한다. 주채무자한테 권리가 있느냐, 의무를 부담하느냐. 그 다음에 주채무자가 거절했을 때 상환 청구권 행사한다.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의무가 있느냐. 이 순서대로만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각각 따져볼 때 해당되는 법리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 법리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는 거야. 왁구는 되게 간단하죠. 어음수배법이. 왁구는. 자, 취소. 그리고 봤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증권의 교부. 어음행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방금 다 건너뛰었는데 어음행위를 하려면 어음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고 거기에다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죠.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은 모든 어음행위에서 다 필요한 거예요. 자, 발행 어떻게 해요? 발행 약속어음 이렇게 쓰고 어음 금액 쓰고 어음 문구 쓰고 뭐 만기 쓰고 발행지 발행일 쓰고 마지막에 발행인 갑 도장 꽝 이게 발행이라는 어음행위죠. 배서는 요 뒷면에다가 앞면의 금액을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쓰고 배서인 을 도장 꽝 이게 기명날인이죠. 이게 배서라는 법률 행위예요. 그 밑에다가 계속 연속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약속어음 또 하나의 약속 어음행위 또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보증. 약속어음에 관련된 어음행위 3개 있다 그랬잖아. 발행, 배서, 보증. 보증이라는 거, 뭐 발행인 보증하는 경우 발행인 보증 여기 쓰고 배서인 보증하는 것도 뭐 배서인 보증 쓸 거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인수를 할 때도 인수인이 지급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되고요. 자, 그거 뿐만 아니라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음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음 발행 특히 어음 발행만 갖고 보죠. 발행만. 어음이 발행됐다. 어음이 발행되면 효력이 어떻게 돼요? 약속어음이 발행되면 어음금 채권이 발생을 하죠. 그 전에는 종이 쪼가리였다가 어음이 발행이 되면 이 종이 쪼가리가 지금 1,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발행됐다고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주권의 효력 발생 시기와 같은 논의가 있죠. 어음 이론. 그래갖고 언제 어음이 작성이 되냐? 작성시설이 아니죠. 뭐 이름이 뭐야? 창조설. 그다음에 발행설, 교부계약설, 그다음에 권리외관설. 이렇게 아니죠. 발행인이 기명날인 또는 발행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까지 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이게 이제 유가증권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수취인한테 넘겨줘야 교부까지 해야 그 뒤에서야 비로소 이 종이 쪼가리가 어음금 채권이 되는 거냐? 요거에 관한 학설 대립이 있죠. 창조설은 기명날인만까지 하면 이때 바로 이제 어음이 된다. 따라서 요게 도난 분실되거나 해갖고 유통이 돼버리면 선입취득의 대상이 되고 발행인은 1,000만 원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교부계약설은 요때까지는 아직 어음이 아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수취인한테 교부까지 해야 그래야 그때부터 비로소 어음이 되는 거다. 따라서 어음 용지에다가 기명날인까지 한 상태에서 이게 도난당해서 유통이 되면 그거는 종이 쪼가리로서 유통이 될지 몰라도 어음으로서 유통은 안 된다.
그렇게 보죠. 우리 판례는 이제 권리 외관설을 취하고 있죠. 교부계약서를 기본적으로 따르지만 교부계약서를 따르기 때문에 수취인한테 줬을 때 그때 어음이 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보지만 발행인이 들고 있던 상태에서 그렇게 기명 날인까지 한 상태에서 교부 전에 이게 도난이나 분실돼 갖고 유통이 됐다. 그러한 경우라도 어음 소지인은 완전한 유가증권을 취득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유통성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런 외관을 어음의 외관을 만들어 놓은 거 발행인 네가 책임져라. 그냥 책임져라. 결과적에 있어서는 이거랑 똑같지. 결과에 있어서 기왕이 뭐냐 이거라 그러지 뭘 이거 했다가 뭐 권리외관설. 그래서 외관 만들어 놓은 책임을 져서 발행인은 1,000만 원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회사법에서 주권의 효력 발생 시기는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다음에 위조 보시죠. 위조는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위조.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